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예전에는 6월이었는데도 마른 장마가 한동안 많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웬일로 장마철답게 비가 참 풍성하게 내려줘가지고 그죠. 예전에 마른 장마가 많이 이어졌을 때는 전국에 이 가뭄 때문에 호수 말라붙은 호수 바닥 막 보여주고 했었는데 비가 촉촉하게 오니까 지금 밖에 여의도 공원이 초록이 정말 우지지는 그런 장면들 눈이 되게 편안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자, 3,100이 넘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금 만끽하고 계실 건데 댓글 먼저 읽어보고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고요. 우리 오석 도령이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 때 어제 65,500원을 맞추더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전자 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했더니 62,000원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7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자 얘기도 좀 오늘 해보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불발된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식시장에 주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그 다음에 또 7월에 일본 대지진 그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동아시아 대지진 같은 게 또 일어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쭉 보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합니다. 체슬리 인턴을 시작한 뒤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시간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시간인가 봅니다. 전문인 덕분에 시간 레버리지의 개념을 깨우쳐서 for freedom에 한 발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5배로 듣다가 지금은 1배로 차분히 듣습니다 하셨군요. 저는 제 거 1배로 들어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이 느리구나 생각하면서 제 거 다시 들을 때 1.5배로 듣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대장님 말씀이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는 게 많아서 저는 1배속으로 듣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면 남들과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투자에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보를 단순히 알미 아니라 내재화시켜야 2차적 사고의 확장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죠?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거 부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항상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댓글을 남기는데 군에 있는 아들이 병장 달았다는 얘기. 또 형님 아드님이 벌써 병장 달았어요? 이 이야기에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군에 가 있는 아드님은 시간이 빨리 안 갈 겁니다. 알찬 밥상으로 내 충전 잘하고 갑니다. 이 신문을 곱씹어서 듣는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으셨는데 알찬 밥상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웜의 신박 모닝 브리프만 열심히 보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인턴 시작을 망설였는데 오늘 용기 내서 가입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서 회사 일도 투자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대선 이후 늦었지만 미국 비중 50%를 국장으로 비중 조절하였는데 체슬리
고객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그 자존심은 있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우리 어스랑 같이 하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정말로 이 인턴십에 가입해서 듣는 분들로 하여금 와, 이런 컨텐츠를 이런 가격에 그래야지 제가 좀 저처럼 이제 좀 저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뿌듯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할 겁니다. 이 어서 우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다 소화하려면 우리 인턴분들 지금 17회차, 뭐 18회차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말씀에 와, 하루에 거의 한 4시간을 소요해야 되는데 와, 정말 빡세다. 근데 정말 빡세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 다 소화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냥 보시다가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는 우리가 3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차려놓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분은 회 좋아하시는 분은 회 드시고, 중식 좋아하시는 분은 중식 드시고,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은 스테이크 드시고, 이탈리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탈리안 드시고, 그렇게 골라 드실 수 있게끔 제가 투자도 스타일이 있다 했잖아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면서 이 인턴십에 올라오는 여러 컨텐츠들 처음에는 이것저것 처음 뷔페 가면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드셔보고 나는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정말 좋더라 하면 그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오우석 셰프, 박성구 셰프, 이승준 셰프, 최일호 셰프, 문지호 셰프, 뭐 왕순란 셰프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들 이래 먹어보면 다 양질의 음식이잖아요. 퀄리티가 아주 다 뛰어납니다. 잘 활용하셔서 계좌도 풍성하게 그리고 투자에 또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기 님이 처음으로 저도 댓글 남깁니다 하셨고요. 힘을 통한 평화가 맞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가혹한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쩌다 들렀는데 맛집이네요. 네. 사실 저희 채슬리 TV 아침 모닝브리프부터 해서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막 주변에 엄청 이거 꼭 들어봐라고 아마 많이들 권유하시잖아요. 소문 안 난 맛집이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씩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동접도 지금 오늘 1995명 들어오셨더라고요. 최밀턴 님들의 댓글을 읽다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공부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역시 좋은 무해한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우리 채슬리 TV의 컨텐츠들은 재밌고 유익하게입니다. 유익하기만 한데 재미가 없으면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투자의 고수가 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1.5배속으로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도 왠지 전무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앞으로 마음 편히 배속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1.5배로 제 거 듣습니다. 종목 백화점을 운영하는 제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 27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백화점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막 이렇게 소외됐던 것들이 요즘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꼭 백화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가 실력이 고수의 레벨이 되기 전에 저한테도 저희 신규 고객분들 오셔서 부끄럽는데 저 다이소예요, 뭐 백화점이에요 하고 보여주실 때마다 제가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식을 잘 모르고 그동안에 무모하게 내가 투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쭉 펼쳐 놓으신 게 오히려 저는 잘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문의 지금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들으면 정신없고 듣고 난 뒤에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저도 다른 사람 저도 슈카도 듣고 소수몽키도 듣고 시황맹커도 듣고 그다음에 한국경제TV나 연합인포에서 나오는 좋은 컨텐츠 있으면 듣는데 너무 빠르게 해서 들으면 이게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보통 1.25로 듣습니다. 국방비 GDP 5% 증액 기사를 들으니 방산주가 불을 안 뿜을래야 안 뿜을 수 없겠네요 하셨고요. 최슬리의 가치관과 비슷하게 투자한 결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노후 매달 캐시플로우 없을 때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전무님,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무님 강의 들으러 재테크 박람회에 가요. 오시네요. 일찍 신청하지 못해서 앞줄에 앉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전문의 강의를 실제로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 엄청 설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앙일보 재테크 박람회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은 제가 단독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김영희 교수님하고 서로 이런저런 거. 김영희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박세익 이전에 그러고 보니까 익자로 끝나요. 익자로 끝나는데 김영희 교수님도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 탁탁 하면 숫자가 바로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거 보면 대단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교수님하고 또 1시간 동안 티키타카 하니까요. 지금도 아마 그 중앙일보 재테크 박람회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 따로 우리 인턴 분들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을 하긴 했었는데 그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가지고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가 항상 끝나고 나서 같이 이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으니까요. 저한테 오실 때 꼭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채밀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턴 4일차인데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 방향이 좀 잘 안 잡히네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까지 가보고 일정 기준 이하 내리면 손절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반대로 조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장투하는 투자 습관부터 버리고 채슬리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영양가 만점인 채슬리를 따라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잘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한 성공 투자의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90%가 제가 매매를 잘못한다 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조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손해났네 하면서 그냥 냅두고 마이너스 40, 50. 그래서 제가 그걸 고스톱 칠 때 3점 먹으면 스톱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필패한다고. 나는 먹을 때 3점 먹고 스톱이고 내가 터질 때는 피박 광박 당하면서 30점 터지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3점 먹고 스톱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돼요. 먹을 때. 그걸 저희 인턴 하시면 MP 주간 트렌드 분석 및 MP 변경에 대한 코멘트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MP 코멘트를 보시는데 MP를 저렇게 계속 길게 끌고 가네.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공부와 컨빅션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얼마 가는 주식이네. 네, 그런 컨빅션이 있어야 크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있잖아요. 6개월, 1년 반 지난 거 막 정리하면서 버리면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아, 요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네. 이런 식으로 맞았던 틀렸던 로직이 뭐였지? 애널리스트의 그 커버 그 서머리 보면 딱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타겟 얼마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어떤 리포터들은 꼭지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거의 포모처럼 꼭지에서 막 목표가 올리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직을 보는 거죠. 로직을 보고 포모였네. 아니면 바닥에서도 과감하게 매수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로직이었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채슬리 인턴십에 올라가 있는 과거 영상,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에서 이번에 조선방산, 그 다음에 왕이사가 피부명, 파마리서치나 그 클래시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는 그 충분한 보유 기간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 과거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세요. 주옥 같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계시다가 요즘 저희 채슬리 TV나 인턴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보면 무슨 뭐 찍어주듯이 그죠? 아,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근데 손절가 얼마 설정해 놓고 그거 사실 다 엉터리 방법이에요. 손절가를 뭐 15,000원짜리를 사라고 그러면서 13,000원에 손절가 해놓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핑계 대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터졌을 때 내가 그때 손절 가격 정해 줬잖아요. 무슨 손절이 아니라 그 가격에 트럼프의 관세가 됐던 이란 전쟁 때문에 그 가격 오면 오히려 더 사야죠. 그 정도 확신 없으면서 뭐 7% 10% 빠지면 거기서 손절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다 보거든요. 예,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채슬리 TV를 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동화전과, 표준전과 같은 전과목 참고서가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며 채슬리 TV가 마치 주식의 전과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식을 이해하기 쉽게 또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요 동화전과 표준전과는 반드시 사야 하는 must have 였잖아요. 옛날 또 추억을 떠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1.25나 1.5로 듣고 있습니다. 웜의 심박 보고 운동하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중계를 보면 저의 완벽한 하루가 완성되죠. 저도 요즘 밤에 사우나 하러 가면 야구 어떨 때는 뭐 연장전 해가지고 밤 10시 반 이런 데도 라이브 하고 있더라고요. 야구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인턴 2주차 되는데 어리버리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2달만 버텨보세요. 석 달? 네, 2달에서 석 달이 아마 제일 고비일 건데 석 달만 넘어가도 친한 지인들 채밀턴 가입시키는 거 이제 포기하렵니다. 5명에게 반년 넘게 이야기했는데 한 명도 안 하는 거 보면 제가 덕이 부족한가 봅니다. 좋은 건 같이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제가 헛살았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무소유 법정스님이 잃어버린 도둑이 시계 훔쳐갔는데 그래서 시계가 없어서 또 고물상에 갔더니 도난당한 시계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계하고의 인연이 이렇게 깊구나. 그런 것처럼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나하고의 인연이 이제 끝나나 보다 생각하시고
또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인데 헛살친 게 아니고 좋은 걸 했는데 그 5분이 아직까지 제복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기간인가 봐요. 그죠? 우리 채슬리 인턴하면 내년까지 이 참 불장에 돈 벌 기회를 너 이거 보면서 돈 벌어라고 막 얘기해 준 건데 그죠? 네. 저는 인트로는 1배속, 기사는 1.2배속으로 들어요. 인트로 듣다 보면 불경이나 성경이 아닌데 평온해집니다. 네. 제 마음이 평온해서 그게 좀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 고등학교 때 교훈이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집에 가는 길이 익숙해지면 집에 갈 때 전화하면서 뭐 운전을 해도 편안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평온해질 수 있는 거는 조금씩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평온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관련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50분 녹화 에러에도 놀랍도록 평온하시네요. 부처님이신 듯. 교회 다니신다고 했지. 네, 어제 50분 정도 이제 10분만 더 찍으면 되는데 하는데 시스템 에러, 레코딩 에러라고 딱 뜨는 거예요. 다 날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제도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 순간 이제 50분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실컷 워드 작업을 해놨는데 전원이 탁 꺼지면서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으셨을 건데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러면 이 회계 용어로는 그런 걸 썬크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미 발생한 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막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50분 날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잘라서 좀 찍었거든요. 지나간 일에는 너무 이제 집착을 안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2번 다시 신문기사 2번 읽으면서 얘기했더니 또 그냥 이렇게 한 번 읽을 때랑 2번 읽을 때랑 안 그래도 뭐 2번 읽는 게 낫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어제 찍었습니다. 일론은 X를 갖고 있는데 우버에 수수료 주면서 우버를 거쳐서 로보택시 운영할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생각이죠. 근데 미국의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 보면 효율성을 되게 따지면서 저런 스타트업 회사를 뭐 3조에 산다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옛날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고 이 VR 회사 10년 전에도 보면 1조 넘게 사거든요. 보면 저런 회사를 뭐 1조 넘게. 근데 걔네들은 큰 회사일수록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저걸 다시 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수하는 게 낫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인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버를 나중에 저는 테슬라가 인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M&A 가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모멘텀인가, 또 누가 사는가, 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크게 적어 모니터에 붙여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인턴 가입했다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워맨 심박이랑 아침 회의 참석하며 많이 배우고 감사히 일부 이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구 오신다는데 채밀턴 가입해야 인턴 교육 참석할 수 있겠군요. 아닙니다. 이거 대구 가는 거는요. KB증권에서 KB증권 PB들 거기 따로 하는 거라서 이거는 인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구 간 김에 우리 채밀턴 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번에 저기 오시면 됩니다. 일단 중앙 재테크 박람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슬리 TV에서도 아마 생중계할 겁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보여주시고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중국 주식이 피크를 치면 익절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올해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에는 변함이 없나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9월에 뭔가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첩보로는 그게 중국 시장에 엄청난 크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건데 혹시나 예, 그 사이에 좀 안 좋게 뭔가 일어날까 봐 그거는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해보니 실망스럽다는 미국 지인들 오늘 연락해보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아마 로보택시 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영화 스토리 언급하시는 거 보면 꽤 영화 매니아이신 것 같아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외모인데 말입니다. 제가 1년에 영화 한 편 영화관 가는 게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OCN 이런 게 있어서 영화 좋은 영화를 좀 많이 접했었는데 요즘은 이 TV 자체를 아예 안 보다 보니까 영화 팔로우업이 안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뭐 30분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우주 영화, 미래 영화 이런 거 나오면 꼭 보고요. 인터스텔라 같은 거. 그리고 마스 이런 것도 그렇고 패신저스 이런 영화도 되게 좋았었죠. 그리고 기생충이나 이런 영화 있잖아요. 1000만 관객이 보는 거나 그러면 꼭 봅니다. 뒤늦게라도 가서 봅니다. 1000만 명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현대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네카오 등 신용 잔액 증가 상위 종목들 주가 하락 시 밤대 매매로 인한 급락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살펴보니 카카오 41, 네이버 38, 로템 61% 신용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해골 바가지에 물이 채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착착 채워지다가 시장이 꺾일 때 시장이 뭔가 어떤 큰 충격이 오면 이 신용 잔액이 왈칵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 구간에는 저거 물 쏟아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광객 몰리는 일본, 가고시마 사흘째 지진에 7월 대지진설 공포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사진부터가 이거 뭐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군발 지진 발생. 온라인에서 7월 대지진설 일파만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1년 3월에 이게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미야기현 나토리시에서 찍은 쓰나미 피해 지역에 대한 사진이었군요. 네, 지금 사진은 아니고요. 자, 일본 7월 대지진 괴담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사흘째 군발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발 지진은 이게 뭔가 설명이 나옵니다. 특정 지역에서 단시간 내에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예. 최근 홋카이도 인근에서도 규모 6.0 지진이 관측이 되면서 지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무려 82만 명이나 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36분경 도카라 열도의 악석섬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진도 4는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이는 수준의 지진이군요. 책상 같은 게 아니면 이래 책장이나 이런 게
흔들흔들거리는 수준이군요. 당국은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는 6월 21일 오전부터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동남쪽 약 344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났고 진도는 4 수준이었는데, 이렇듯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잇따르자 대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5년 3월 발표한 재해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 내에 약 30% 확률로 난카이 계곡에서 규모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네요. 25년 3월 발표한 재해시나리오 내에서. 근데 앞으로 30년 내입니다. 그리고 근데 확률이 80%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것도 진도 8에서 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대형 지진으로 인한 최대 사망자는 29만 8천 명 정도 될 거고, 건물 235만 채가 붕괴하고 약 90만 명이 부상을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본의 예언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일본 예언 만화가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21년 재출간된 이 만화는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을 예견했다는 소문을 타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고요. 작가 타츠키 료는 만화에서 2025년 7월에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초대형 해저 분화와 함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날짜도 7월 5일인가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진 우려가 확산하자 일본 관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홍콩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줄어든 19만 3,100명을 기록했고, 반면 지난 5월 일본 방문 한국인은 82만 5,800명이었는데 지난 5월 한 달에만 일본 방문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서 5월 누적 기준으로 일본 방문 한국인은 405만 명. 역시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도에 한국에 온 외국인 중에 거의 절반이 중국 요커라 가지고 그때 80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우리가 일본에 간 숫자만 405만 명. 저희 가족 빼고는 다 갔나 봅니다. 엄청 일본은 최근 3번 갔다, 2번 갔다 이런 분들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어떤 분이 한 2주 전인가 일본에 큰 대지진이 온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진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2011년 3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일본 대지진 나오면서 4, 5월 달에 랠리가 다시 오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지진이 있으면 제가 그때 어떻게 주식시장이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 쓰나미 장면 이런 거는 다 보셨을 거잖아요. 다 보시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막 이렇게 고장이 나면서 폭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방사능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이런 찌라시를 뿌리면서 시장이 한번 확 밀리기도 했고요. 그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어떤 공포감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닥이라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 저 45% 관세 저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단 들고 나와서 막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시장에 퍼질 때, 그때 뭐 항상 바닥입니다. 그럴 때가. 아무튼 그래서 이 3월 달에 그래 빠지고, 일본에도 보면 해안가들이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부터 정유화학 뭐 많았었거든요. 그쪽이 올 셧다운 되면서, 그게 우리나라 아까 2011년 3월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차화정 장세에 불을 뿜는 게 그 2011년이었는데, 요 이슈 있고 나서 뭐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던 정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서 그게 갑자기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차화정 장세의 마지막 불꽃은 이 일본 대지진이 크게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때는 이제 오바마 정부였었는데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해줘요. 안 해주면서 계속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로 놓여져 있다가 나중에 7월 달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합의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이 이제 쫙 올라가는데, 오히려 합의하고 나서 8월 달에 S&P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8월 달에 와장창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절체절명 반도체 삼성을 어찌할꼬. 국민주 삼성전자는 올해 개인 투자자의 밉상주가 됐는데, 지난 1월 2일 새 장이 열리며 2398로 시작한 코스피가 6월 18일 기준으로는 2971을 기록을 했고요. 6개월 동안 24%나 올랐습니다. 지금은 3100이 가면서 더 올랐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예외였는데 답답한 행보를 보였고, 같은 기간 53,400원에서 59,800원으로 12% 상승에 그쳤고요. 주가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향 곡선을 그릴 때마다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가 이어졌지만 박스권을 맴돌고 있고, 최근 반짝 상승은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증권가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내비치는데,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점유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2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오랜만에 코스피 상승세에도 전자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췄고요. BNK 투자증권은 6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난해 한 증권사가 13만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한 이민희 BNK 증권 애널리스트는 더딘 파운드리 실적 개선과 HBM 부진을 이유로 꼽았고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에는 2조 7,500억이었다가 2조 80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잘 나온다 그죠? 메모리 반도체 3사 주가 상승률인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요 제일 위에 있는 하이닉스, 그 다음이 마이크론도 올해 50% 올랐고 하이닉스가 올해 60%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날짜가 언제 기준 요게 적혀 있지 않은데, 아까 위에 요 날짜다 그죠? 6월 18일 기준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절체절명의 상태인데 점유율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1위 사업자 TSMC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3위 중국 SMIC와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7%로 또 줄었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 11%에 대비해서 3.3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TSMC는 61.7에서 67.6으로 오히려 5.9나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양사 격차는 지난해 1분기 50.7%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59.9%포인트로 확대가 됐습니다. 첨단 공정 수율, 양품 비율이 이 수율 문제와 국내에 밀집된 생산 거점의 지리적 한계 등이 겹친 결과이다. 송명섭 연구원은 아직 뚜렷한 개선 조짐이 없는 상태라면서 4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일부 소규모 미국, 중국, 국내 고객 외 대형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제한적이라고 했고요. 3위 사업자의 위협도 거센데 중국 SMIC의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6%나 되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5%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삼성전자의 격차가 1.7%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수년 내에 SMIC의 점유율이 전자를 앞설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26년 3나노 기반 이 AP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AP 생산을 맡은 곳은 SMIC입니다. 첨단 AP를 중국이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SMIC도 화웨이 계획에 맞춰서 3나노 공정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각에서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EUV 노광 장비 없이 제조할 수 있는 한계를 7나노로 봤지만 화웨이와 SMIC는 구형 심자회에서 DUV 장비를 이용해서 5나노 칩 생산에 성공을 했군요. 이를 고려하면 EUV 없이도 충분히 3나노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화웨이와 SMIC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는 수율 개선 전까지는 파운드리 재건이 힘들다고 보는 눈치인데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율 부진을 지금 겪고 있는데 공정 수율이 50%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일반적으로 양산을 위한 최소한의 수율은 60% 정도이군요. 전자 파운드리는 양산을 선언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최소한의 수율을 못 내고 있는 거고요. 반면 TSMC는 3나노에서 90% 이상 수율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객사가 TSMC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와의 신뢰관계이며 TSMC가 비싸도 수율을 비교하면 고객사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율 문제는 2나노에서도 이어지는데 전자가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2나노 공정 수율은 30에서 40%에 머물고요. 이에 반해서 TSMC 수율은 70%에 육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2나노 공정 고객사도 TSMC에 몰리게 돼 있고요. TSMC는 애플, 인텔, AMD 등 글로벌 대형 고객사에 2나노 수주를 확보했고 노근찬 센터장은 삼성전자가 3나노 이하 선단 공정의 경우 북미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꽤나 필요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 밀린 HBM4인데 메모리 반도체 D램 부문도 위기감이 팽배하고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HBM 6세대, HBM4에서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마이크론에도 밀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6월 1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서 HBM4 12단 샘플을 글로벌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HBM4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성능은 60%, 전력 효율은 20% 향상됐다고 강조했고요. 지난 3월 엔비디아의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서 삼성전자만 HBM4 샘플 공급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전자는 올해 하반기 HBM4 양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는 확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고요. 떨어진 신뢰도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HBM3E 8단과 12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데 반면 전자는 3E의 경우 여전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요.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 공급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결과입니다. HBM3E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HBM4를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HBM 부진은 D램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2분기 19.2%였던 마이크론의 D램 점유율이 올해 25%까지 치솟았네요. 1년도 안 돼서 6%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반면 같은 기간 전자의 점유율은 42.9에서 34.4까지 8.5%포인트 떨어졌고요. 사실상 전자 점유율 하락분을 마이크론이 가져간 셈입니다. 최근 HBM3E의 AMD 공급망 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데 AMD는 최근 자사 행사에서 올해 3분기 내놓을 신형 AI 가속기 MI350X 시리즈에 전자와 마이크론의 HBM3E 12단 제품을 탑재했다고 밝혔고요. 이를 두고 전자 HBM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와 함께 AI 칩 부문에 AMD 입지를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적 시선도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하다. AMD의 반 엔비디아 전략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기 때문이고요. 비백 아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에서 엔비디아는 결국 AI 칩 부문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거고 AMD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3에서 4%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주가가 확실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진입이 필수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 유유현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후순위로 밀려난 1등 기업이 재차 리더십을 탈환한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시장의 회의적 시선도 이 때문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건 기대감이 아닌 입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자가 정말 입증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자, 그래도 D램은 1등이었는데 네, D램도 지금 이제는 HBM에서 경쟁력이 못 가지면서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위협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도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운드리 TSMC 점유율이 60%인데 TSMC의 그때 시가총액이 600조인가 그래가지고 10%당 시총이 100조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전자가 점유율을 한 10%만 더 올려도 전자의 시총이 100조는 더 날 겁니다. 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여기 보시다시피 더 줄었어요. 뭐 10몇 프로 하다가 같은 기간 11% 하다가 7.7로 더 줄었으니까 재계산 방식으로만 하더라도 여기서 4%가 줄면 한 시총이 40조가 날아가야 되죠. 시총 10%당 100조 이렇게 계산을 했었으니까 이 점유율이 7.7까지 떨어진 건 좀 심한데요. 그래서 이 전자도 제가 전자 공룡이 되어 있는 전자가 옛날처럼 옛날과 같은 굉장히 긴장감 있고 그죠? 전자하면 삼성전자 다닌다 하면 일단 굉장히 빡세게 열심히 일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립을 빨리 다시 복원을 하긴 해야 될 건데, 그죠? 우리 오석 대리가 차트 보면서 62,000원 돌파하면 그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7만원, 뭐 7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유율, 빼앗겼던 점유율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요. 기업 문화가 안 바뀌면 좀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 인적 분할해서 파운드리랑 LSI 그쪽 분할을 해서 고객사가 파운드리 맡길 때 여기다가 우리가 파운드리 맡기면 기술 혹시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그리고 파운드리랑 LSI랑 이렇게 또 나눠줘야 약간 헝거리 정신으로 이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 좀 더 빡세게 옛날과 같은 분위기로 좀 벤처 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저는 가전사업부하고 반도체하고 반도체에서도 요 시스템 반도체 쪽 LSI 떼어내고 디램하고 낸더 이 메모리 쪽하고 파운드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운드리도 떼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쪼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부별로 인적 분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보다는 어쨌든 쪼개진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현재 합쳐져 있는 전자의 시가총액보다는 최소 20%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6만 원에서 20%가 더 올라가면 72,000원이니까.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그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치솟아서 원전으로 눈 돌리는 빅테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도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AI에는 원전이 훌륭한 에너지원이다. 젠선황 CEO의 발언이고요. 그는 최근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 정부를 향해서 AI 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원전 건설을 중단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젠선황뿐만 아니라 AI 산업 종사자들 대부분은 원전이 없다면 AI 발전도 힘들다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최근 빅테크가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 유통,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쉽게 말해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건물인데 도서관을 떠올려 보면 편하다. AI 시대에 접어들며 데이터의 양은 늘었고 요구 처리 속도는 빨라졌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결국 빅테크는 AI용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고요. AI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유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 때문이고요. AI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복잡한 수학 연산의 반복인데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들은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GPT-3 모델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훈련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약 1.3기가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10만 가구. 과천시가 10만이 안 될 거야 아마. 7만, 8만 이 정도였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 AI의 추론 기능은 고성능 연산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구글 검색은 약 0.3W시의 전력을 쓰지만 챗GPT 기반의 AI 응답은 2.9W시에서 최대 7.5까지 전력을 소모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몇 배예요?
20배가 넘네요. AI 실시간 처리 능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해지고 그만큼 전력 소모가 증가하는데 AI 가속기의 핵심인 이 GPU는 여러 코어가 동시에 병렬 연산해서 GPU당 전력 소비가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도 엄청 높답니다. 또 다수 GPU가 동시 연산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 냉각도 AI 전력 소비를 늘리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40%가 또 냉각에 사용되네요. 병렬 연산을 위해 수천 개의 프로세서를 가동하는 고성능 GPU 클러스터는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키기에 냉각을 위한 전력 소비는 불가피하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전력 수요는 치솟을 수밖에 없고 IEA는 24년 7월 글로벌 전력 소비 증가율 발표를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 확대에 근거해서 2024년에서 26년 글로벌 전력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3.4%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전력 소비 증가율은 평균 2%밖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배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앨런 머스크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부족한 자원은 전기라면서 2025년 모든 빅테크에 AI 칩을 구동할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병화 신금투 애널리스트는 지난 20년간 미국 전력 수요는 9% 증가에 그쳤지만 앞으로 향후 20년은 55%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가분의 30% 이상이 데이터 센터 수요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급증하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보고 계시고 신규 원전 중에서 SMR 건설 비중입니다. 건설 비중이 2030년에는 이제 30%가 될 거고 50년이 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SMR로 건설이 되나 봅니다. SMR의 시장 두각, 단순 설계 넘어서 상업화의 실행 단계이고 SMR 정책은 앞선 오바마 바이든 정부도 내놨지만 대부분 기술 검증과 실증 단계에 머물렀고 상업적 확산이나 산업 생태계 구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설계 중심 지원을 넘어서 배치, 디플로이먼트 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해서 상업화 실행 단계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SMR은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을 낮춘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말하는데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모두 담은 일체형입니다. 보통 1000메가와트급 이상인 경우를 대형 원전으로 300메가와트급 이하를 SMR로 분류를 한다. 자, SMR은 최대 장점은 짧은 건설 기간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죠. 설계도 단순하고 대형 원전 한 개 짓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SMR은 3년 이내에 건설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 안정성도 우월하고요. 중대 사고 확률이 10억 년의 1회 수준에 거쳐서 10억 년? 대형 원전은 10만 년의 2회라고 하네요. 야, 이거 보면 5만 년의 1회, 10억 년의 1회면 확률이 진짜 낮은 거다, 그죠? SMR은 피동 안전 계통을 채택해서 원천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또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밑에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에너지 대처는 도대체 어떻게 해? 원전 비중 한국도 전력 수요가 2038년에 30%나 폭증을 하고요. 원전 비중을 50%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따르면 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개? 헐. 예상 소요 계약 전력 용량은 49,397메가와트에 달하고요. 이 용량은 22년 기록한 최대 계약 전력
약 52% 수준이고요. 즉 1년 동안 전 국가가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돼야 한다는 뜻이고요. 허수 신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확정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2038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현재와 비교해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의 경우에는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고 날씨가 흐리면 전력이 덜 만들어지고요. 이에 전기가 생산될 때 이를 저장해 둘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이 설치 비용 역시 상당하다. 한국원자력학회 등 14개 유관단체가 작성한 국가원자력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2050년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태양광 발전이요? 일평균 전력 수요가 140기가와트라고 가정할 경우 하루 동안 남는 태양광 전력 저장에 필요한 ESS 용량은 1160기가와트시라고요? 일반적인 1기가와트시의 용량의 ESS 설치 비용이 3천억에서 4천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4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전력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좌우되고,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능성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다시 원전이나 SMR로 회귀하게 만드는 배경.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일단 전기 자체가 아까 출력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간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병행하더라도 국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30% 정도 수준의 원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김성중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원전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산업 기반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전력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은 연료비가 전체 발전 비용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약 7조에서 11조 원의 수입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시 원전인데, 아까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아까 소형 원전 그죠? 소형 원전으로 하면 안정성 문제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 소형 원전 SMR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지갑 열어볼까 소비심리 4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했고요.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이네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달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새 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건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로 일반인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7로 100을 넘었었네요. 지난 5월 달에 101.8보다도 또 6.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21년 6월 11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21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6월 25일 날 고점 쳤었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게 중요한가 봅니다. CCSI는 현재 생활 형편, 향후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항목으로 바탕으로 산출이 되는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장기 평균 대비해서 낙관적이고 그 이하이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월과 비교해서 구성하는 이 6개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네요. 특히 현재 경기 판단은 지난달 63에서 이번에 74로, 향후 경기 전망은 91에서 107로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해영하는 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상호 관세 유예기간 종료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소비자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된다 했고요.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나 올랐고요. 집값 급등기였던 21년 10월 때 125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100보다 작으면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전망이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내렸고요. 농산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3년 후와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군요. 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좀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이번에 네이버 물려있던 거 3천만 원이 다시 5천 되고 아빠가 이번에 20% 30%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외식할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갈까, 강릉에나 갔다 올까 뭐 등등, 제주도 한번 여행 갈까 이러면서